미국 공군의 폭격기 전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B-21 레이더가 마침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B2 스피릿과 B1B 랜서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이 완전히 새로운 설계는 분명히 B2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 전설적인 스텔스 철학을 새로운 기술과 결합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폭격기 전력을 재편할 100대 규모의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레이더는 여전히 극비로 분류되어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지만 기존 자료에 따르면 B2의 항속거리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스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더 뛰어날 것입니다. 환경 조건에도 그다지 민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피릿과 달리 레이더는 비용 문제로 실제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혹은 그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 오기 위해 노스럽 그러먼 엔지니어들은 B2를 완전히 개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모든 B-21 레이더 정보입니다. 미국 폭격기 전력 현황입니다. 녹음 시점에서 미국은 3가지 기종에 걸쳐 약 136대의 폭격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스럽의 B2 스피릿, 전설적인 스텔스 폭격기는 19대가 전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글의 B1B 랜서 45대와 나머지 72대는 보잉의 B-52 스트라토포트리스입니다. 이 폭격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용 중인 현역 폭격기로 우리보다 더 오래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랜서가 전력화된 지 이제 40년이 되었고 B2 스피릿이 도입된 지도 거의 30년이 지났으며 스트라토포트리스가 하늘을 가르기 시작한 지도 무려 7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들리는 것만큼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는 오래 버티도록 만들어졌고 폭격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아직 현역인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뻐서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현재 작업 중인 다른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스피릿과 랜서는 2003년형 코롤라의 기본 뼈대 범위 내에서 최신 기술을 최대한 적용한 셈입니다. 이들은 새롭진 않지만 쓸만하고 최신화되어 임무를 잘 수행합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는 잘 관리된 오래된 토요타 랜드크루저 80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들 중 나쁜 차는 없고 구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군수 조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만약 지금이나 앞으로 1, 2년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미 기술적으로 뒤처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는 모든 최고의 군사 설계들, 예를 들어 B2 스피릿이나 M1 에이브람스 주력 전차 같은 것들은 새로운, 잠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들을 적용해서 그 기술들을 간소화하고 대량으로 개발하며 적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냉전 시기에 개발된 기술들, 즉 방위 산업이 호황이던 시대에 대해서 말하자면 서방은 동방이 기술 A를 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술 B로 대응하는 시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방과 동방 모두 상대방이 자신들의 기술 A에 대응해서 기술 B를 개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기술 C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냉전 시대의 기술 경쟁은 F-22와 P2 스피릿 모두에게 특히 불운하게 작용했는데 각각의 항공기가 소련의 공중전력에 한 수 앞서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두 항공기 모두 하늘을 날아오르기도 전에 붕괴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은 군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혹시 군비 경쟁이란 말이 다리 대신 팔로 달리는 실제 경주라고 생각하셨을까봐 그냥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인 군사 계획을 세울 때 두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우리가 개발하는 이 기술에서 어떤 능력을 기대하는가, 개발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어느 정도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가 등과 같은 다양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또 기술의 현실적인 수명은 얼마이고 그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등과 같은 다른 질문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에 얼마나 투자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2003년식 코롤라 2대와 오래된 랜드크루저 1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10, 15년 안에 전국 횡단 경주에 꼭 참가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경주 규칙에 따르면 경주 도중에 차를 바꿀 수 있고 경로는 도시, 고속도로,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험난한 지형을 지나게 되며 이 경주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 경주는 앞으로 당신의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평생 동안 이 경주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경주가 당신에게 강제로 주어지고 당신이 패배한다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두 대의 코롤라와 랜드크루저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차량들의 능력을 복제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훨씬 더 오래가고 정비가 쉬우며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교체하시겠습니까? 미국의 답은 물론 후자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세 종류의 폭격기 전력을 모두 B-21 레이더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후속 폭격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B-21의 목표는 미국의 전략 폭격 능력, 즉 핵능력을 유지하면서 결국 기존 폭격기 전력을 모두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존 기술, 특히 B2 스피릿에 도입된 기술을 개선하고 이런 기술을 보편화하고 무엇보다도 전체 조달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09년 장거리 타격 폭격기, 즉 B-21 레이더를 탄생시킨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B2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하며 연구, 개발, 그리고 요구사항 절차가 모두 끝났을 때쯤에는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항공기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게 되었습니다. B2의 경우 한 대당 20억 달러에 달해서 계획된 132대 중 6분의 1도 채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고나 전투로 단 한 대의 항공기를 잃는 것만으로도 함대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고 이는 주력 전함이 침몰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 재앙이 드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행동할 때 비용을 높이고 전략적 선택지를 줄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히려 행동 비용을 제한하고 선택지를 넓혀주는 무기 체계를 찾아야 합니다. 이상 인용 끝. 그래서 2015년에 B-21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이 항공기에 부여되었고 2022년에는 미 공군이 미국 납세자들이 앞으로 30년에 걸쳐 레이더 100대 규모의 폭격기 전력을 개발, 생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용을 위해 2,030억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발 비용만 해도 약 700억 달러에 달하며 항공기 한 대당 생산 가격은 대략 7억 달러입니다. 비교하자면 B2 스피릿 한 대의 가격은 1997년에 거의 7억 4천만 달러였으며 이는 오늘날 기준으로 13억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전체 개발 및 생산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약 900억 달러로 B-21의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생 유지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B2의 악명 높은 시간당 비행 운용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B-21은 큰 투자이지만 실제로는 연방 예산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공군의 폭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B-21 레이더의 설계와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보여준 B-21과 B-22의 여러 이미지를 보고 아직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두 설계는 정말로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플라잉 윈이며 동체와 꼬리가 없고 람다 윈 설계를 사용합니다. 스텔스에 집중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스텔스는 이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영상 내내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B-2보다 눈에 띄게 작아서 길이는 54피트, 날개 길이는 약 150피트, 45.5m입니다. 정확한 크기가 공개되지 않아 몇 피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B는 날개 길이가 172피트, 52.4m 길이가 69피트, 21m로 더 큰 항공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쉽게 탐지될 수 있습니다. B-2보다 더 작고 훨씬 가볍습니다. B-2는 약 15만 8천 파운드, 72m톤이지만 이 항공기는 훨씬 가볍습니다. B-21의 무게는 약 32톤, 즉 7만 파운드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또한 B-2처럼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2는 최대 이륙 중량이 170톤, 즉 37만 6천 파운드에 달합니다. 레이더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8만 파운드, 즉 81.5톤 조금 넘는 무게로만 이륙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B-21은 13톤, 3만 파운드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2는 한 번에 27톤, 6만 파운드를 운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 비행기인데 왜 성능이 낮아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21의 목적은 B-2의 무장 능력을 따라잡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B-2는 대규모 집중 타격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만 파운드짜리 대형 유도폭탄 2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B-2와 달리 운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B-2는 평균적으로 1시간 비행할 때마다 약 60시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조종사들이 임무를 마치고 착륙한 후에는 그 비행기가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피릿의 레이더 흡수 코팅은 스텔스 기술과 결합해 크기와 상관없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새만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코팅은 매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B2는 에어컨과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경납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납고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과 운영 및 유지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B2는 이상적으로 기대되던 만큼 자주 투입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B2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 폭격 임무를 위해 미주리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왕복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더 가까운 공군 기지들은 스피릿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폭격 임무 중 하나이니 참고하세요. 반대로 B-21은 랜서와 스트라토포트리스처럼 거의 모든 해외 기지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에 따르면 B-21의 스텔스 능력은 B-2만큼 환경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이 항공기는 단순히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12대를 협동 공격으로 동시에 투입할 수 있다면 많은 무기를 실은 폭격기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B 폭격기는 총 21대만 제작되었으며 그중 한 대는 2008년에 유명하게 추락했고 또 한 대는 퇴역 중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 미국은 19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까다로운 보관 조건 때문에 이 폭격기들을 한 목표에 12대씩 투입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필요했던 적은 없었고 필요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적재량은 더 적지만 최소한 100대, 많게는 그 2배까지도 생산될 예정이고 운용 비용도 더 저렴하며 언제든지 쉽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성능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대를 출격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B-21 레이더는 B2보다 항속거리가 더 길 것으로 보입니다. B2의 항속거리는 약 6,900마일, 1만 1,000km. B-21은 최소 6,500마일, 1만 2,000km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핵심은 추정된다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극비로 진행되고 메가 프로젝트는 국방부에 스파이를 보낼 예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생 감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항속거리는 유지 보수의 용이성과 운용성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B2와 B21 모두 공중급유가 가능하고 B2는 매우 장거리 임무로도 꽤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B2는 공중급유 한 번으로 12,000마일 비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미주리, 아프가니스탄 미주리 사례에 더해 2017년에는 B2 2대가 리비아의 ISIS 훈련 캠프를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각 폭격기는 33시간 동안 공중에 있었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여러 번의 공중급유가 필요했습니다. B-21의 채공 능력이 이보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료 효율성 덕분에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B는 총 308kN의 추력을 내는 제너럴 일렉트릭 F119 터보팬 4기로 구동되며 공차 상태에서는 약 0.442, 최대 이륙 중량에서는 약 0.185의 주력, 대중량비를 가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훨씬 더 가벼운 B-21은 프렛 앤 휘트니 PW9000 터보팬 2기로 총 240kN의 추력을 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B-21은 더 효율적인 동력 장치를 갖췄습니다. 고무 중량일 때의 추력, 대중량비는 약 0.77이고 최대 이륙 중량일 때는 약 0.3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B-21 이 비용 대비 더 큰 효과, 적어도 연료 대비 더 긴 항속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B-21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물론 스텔스 기능입니다. B는 운이 좋았던 게 실전 배치될 당시에는 스텔스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항공기 설계에서 피탐지 특성을 줄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B는 스텔스를 최우선으로 한 첫 폭격기였습니다. B-21 2차원 환경은 훨씬 더 경쟁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그 이후로 자체 스텔스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H-20의 개발 막바지에 있습니다. H-20은 대륙간 비행이 가능한 무인 스텔스 폭격기로 중국이 이전에는 갖추지 못했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유일한 전략 폭격기는 H-6이었습니다. 러시아 또한 동시에 투폴레프 파2를 개발 중입니다. 이 스텔스 전략 폭격기는 B2보다 더 뛰어난 채공 능력을 갖습니다. 이 폭격기는 2027년 생산이 예상되며 러시아는 대규모의 Tu-160M 폭격기 전력도 개발 중입니다. 로스롭의 엔지니어들은 B2의 스텔스 기술에서 좋은 점을 모두 모아 B1에서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두 설계를 비교하면 조종석 양쪽 엔진 흡입구의 돌출부가 B-21에서 훨씬 매끄럽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스텔스 성능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기체가 더 유선형일수록 탐지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엔진과 흡입구를 기체 안으로 더 깊이 감싸면서 B-21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B-21의 트레일링 엣지, 즉 항공기 뒤쪽 가장자리도 불필요한 톱니 모양 없이 단순화되었습니다. 이는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다른 주요 개선점은 레이더 흡수 소재의 종류입니다. B는 대부분 탄소 그래파이트 복합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소재는 매우 강하면서도 가볍고 많은 레이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또한 B는 레이더 흡수 코팅을 주기적으로 도포해 은폐 효과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우 까다로운 보관 조건을 필요로 했습니다. B-21의 레이더 흡수 소재는 B보다 유지 관리가 더 쉬우면서도 성능이 더 뛰어나야 했습니다. 이제 B-21 레이더와 관련된 모든 기밀 정보 중에서 이것이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설계는 BE의 스텔스 기술과 F-35의 스텔스 기술을 결합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고 업데이트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F-35가 중요한 이유는 B-21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전작인 F-21 랩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F-35에 사용된 소재는 F-22의 소재보다 유지보수가 덜 필요하며 이 전투기의 설계는 저주파 레이더가 아니라 고주파 레이더를 탐지되지 않고 통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F-35가 비교적 유지보수가 덜 필요한 이유는 레이더 흡수 소재가 항공기 표면에 일부 구워져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스프레이로 뿌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덕분에 F-35는 예를 들어 습하고 염분이 많은 환경의 항공모함에서도 스텔스 능력을 유지한 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기를 야외에 노출시키면 기체 표면에 손상이 가긴 하지만 F-35는 여전히 골프공 수준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유지합니다. B-21의 외피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이는 B 시절에는 기술이 없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기체는 주로 첨단 탄소 섬유 폴리머 복합재로 만들어졌으며 레이더 흡수 물질이 수지에 혼합되어 항공기 외피에 직접 풍합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외피에 내장된 레이더 흡수제는 환경적 요인에 훨씬 덜 취약하기 때문에 B-21은 성능 저하에 대한 걱정 없이 비를 맞으며 야외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엔진 배기구 주변은 열 신호를 줄이기 위해 다른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이 부분은 세라믹 복합재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기체의 이 부분은 화씨 1800도, 거의 섭씨 1000도에 달하는 온도에 노출되기 때문이며 세라믹은 내열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레이더파가 기체에 닿으면 기체가 그 에너지를 가두고 무해한 열로 변환한 뒤 그 열이 흩어집니다. 이 과정은 분자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B-21의 외피는 탄소와 세라믹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레이더빔이 닿을 때마다 진동하며 내부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 마찰이 바로 전자기파를 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상과 더 작은 크기와 결합되어 B보다 훨씬 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매우 까다로운 보관 조건, 즉 매우 비싼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BE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그 크기의 항공기치고는 매우 작아서 약 0.1제곱미터, 즉 1.1제곱피트에 불과했습니다. B-21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약 0.01제곱미터, 즉 10분의 1제곱피트로 추정되어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 점만 봐도 B-21, 이 기존 스텔스 기술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B-21이 이전 기종보다 가진 또 다른 장점은 오픈 아키텍처로 무기, 센서, 기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B 시스템은 각종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마다 전문팀과 상당한 가동 중단 시간이 필요하지만 B-21 시스템은 이러한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가 제작된 방식 때문에 이후의 모든 업그레이드가 지나치게 비쌌다고도 할 수 있는데 B-21은 그렇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센서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며 이는 B-21이 더 많은 개선의 여지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플랫폼은 B만큼 빠르게 노후화되지 않을 것이며 자체적으로 너무 비싸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한 대당 20억 달러입니다. 레이더 임무는 주로 폭격기 역할이지만 폭격기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이 폭격기는 반드시 해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하며 레이시온에서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1500마일 넘는 AGM-181 장거리 스탠드오프 핵미사일을 탑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두 가지 핵 옵션은 M61 모드 12 핵 활공폭탄과 모드 13 핵 벙커버스터입니다. 비핵 옵션으로는 이 레이더 폭격기는 AGM-158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장거리형과 대함형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덴 계열 폭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이전의 어떤 유사한 항공기와도 다릅니다. ISR, 정보, 감시, 정찰과 전자전 임무를 통해 폭격기의 역할을 재정의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주 임무는 아니지만 레이더의 센서와 전자전 장비는 매우 첨단이어서 오랫동안 한 명의 조종사만 레이더를 조종하고 다른 한 명은 조종사가 아니라 무기 체계 장교가 탑승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더의 역할이 폭격에서 ISR, 즉 정보감시 정찰, 전자전으로 바뀌고 심지어 협동전투 항공기의 지휘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한 명 조종사 탑승 아이디어는 폐기됐지만 B-21, 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계획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B-21은 폭격기뿐 아니라 ISR, 전자전 항공기로도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더와 로열 윙맨 옵션을 논의할 때 미군 글로벌 스트라이크 사령부의 스티븐 L 데이비스 장군은 공군이 주로 F-47 전투기 통합을 위해 이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미래에는 그것들이 그 체계군의 일부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용 끝. 하지만 레이더의 아키텍처가 분명히 미래에 CCA 사용을 허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인 플랫폼이 아직 B-21이 가진 넓은 비행 영역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꽤 빨리 사거리 한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CCA를 B-21과 함께 사용하려면 전진 기지에서 발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B-21 레이더가 무인 또는 원격 조종 폭격기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중국의 H-20 폭격기는 무인 스텔스 폭격기라는 소문이 있으며 레이더를 무인화하는 능력은 현재 미 공군이 탐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을 받은 데이비스 장군은 그 기능이 미 공군이 검토 중인 이 항공기의 미래 능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B-21 레이더가 미 공군 폭격기 현대화 계획의 장기적인 핵심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군은 같은 원칙에 기반하지만 더 새롭고 정교한 기술이 탑재된 새로운 기체를 위해 스피릿과 랜서를 빠르게 퇴역시킬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인터넷상에서 B2의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B2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항공기 설계 중 하나입니다. 비록 가격이 꽤 비쌌지만 B2는 폭격기에 대한 사고방식을 혁신했고 그 분야에서 스텔스를 절대적인 필수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B2가 먼저 걸었기에 B-21이 뛸 수 있었고 아니, 그보다는 먼저 날았기에 B-21이 더 높이 날 수 있었습니다. 좀 진부한 비유네요. B2를 구식이라 하는 건 모욕적일 뿐 아니라 솔직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폭격기를 갖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스피릿은 여전히 최신 폭격기 설계를 능가합니다. 하지만 B2가 선구자였다는 사실이 바로 B-21을 한 단계 발전한 기체로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BE 프로그램을 스텔스 폭격기의 테스트 케이스, 일련의 시제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B-21은 지난 20년, 거의 30년에 걸쳐 얻은 모든 교훈을 반영해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 표준화되고 향상된 모델입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는 폭격기의 탑재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항상 경납고에만 머물러 있다면 별로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작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다르며 작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게 꼭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것이죠. 비행 비용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제프 베조스조차도 그에게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다면 울게 만들 정도라면 말이죠. 이게 바로 B-21 레이더의 핵심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미완의 보석을 완성하며 대량 배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B만 대체하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레이더와 랜서, 스트라토포트리스와의 비교입니다. B-1B 랜서의 탑재 능력과 항속거리를 고려하면 이 비행기가 당장 퇴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랜서는 최대 75,000파운드, 즉 34톤이 넘는 내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미 공군에서 운용 중인 모든 항공기 중 가장 많은 내부 무장 탑재량으로 B-2마저 능가합니다. 이 비행기는 마하 1.25로 B-1보다 훨씬 빠르며 두 기종 모두 마하 1에 못 미칩니다. 이 비행기의 항속거리는 B-2와 B-1의 6,000마일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5,900마일, 9,400km로 매우 우수합니다. 하지만 랜서, 성능이 없고 냉전 격화에 대비해 적어도 침투 임무용으로 설계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건 이미 아실 겁니다. 랜서를 스텔스를 중시하지 않아 인도 태평양, 즉 미 공군이 레이더를 배치할 그 지역에서 중국의 방공망을 뚫지 못합니다. 랜서가 목표에 접근하기도 전에 격추된다면 속도와 탑재량은 의미 없습니다. 현대 전장 환경에서 B-21, 이 생존성이 뛰어나 더 나은 선택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B-21 도입 후에도 즉시 퇴역하지 않을 유일한 폭격기는 가장 오래된 스트래토포트리스입니다.
공군 계획에 따르면 스트래토포트리스는 B-21과 함께 장기적으로 유일하게 폭격기 전력에 남습니다. 물론 B-52는 현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거의 한 세기가 된 이 폭격기들은 레이더를 완벽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스트래토포트리스들은 현재 엔진을 교체하고 있으며 새로운 레이더를 추가하고 항법 및 통신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료 효율이 약 30% 향상되고 기존 엔진에서 발생하던 모든 신뢰성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미 공군은 이 폭격기들을 2050년대까지 운용해 스트래토포트리스가 최장수 폭격기 타이틀을 유지하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B-52는 레이더와 전혀 다른 임무를 맡게 됩니다. B-52는 만 101마일, 16,300km의 세스티 항속거리와 30톤, 7만 파운드의 T 탑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AGM-181A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레이더에도 탑재될 동일한 핵미사일입니다. 하지만 B-52는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미국의 동급 적국을 상대로는 결코 적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이 임무에서 B-21의 스텔스 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B-52는 스텔스가 없어 위협 범위 밖에서만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스피릿과 랜서를 실제로 퇴역시키기 위해서는 공군이 먼저 레이더를 확보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노스럽 그러먼이 매년 8대의 레이더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초 100대 주문 이 시간이 지나 2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모두 미 공군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호주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폭격기 도입을 허용하면 2010년 F-111 퇴역 이후 처음으로 호주가 전용 폭격기를 갖게 됩니다. 100대의 레이더로 구성된 전력은 교체 대상인 19대의 B 전력보다 5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피트 헤그세스에 따르면 그 수가 145대로 늘어난다면 레이더 전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B 전력의 7배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규모 폭격기 전력은 전투 손실이 나도 여유를 제공합니다. 항공기 한 대당 정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전 준비 태세가 향상되고 공군은 B-스피릿 때보다 더 많은 항공기를 전선에 가까운 곳에 동시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BE에서 도입된 스텔스 기술이 개량되어 레이더는 정비가 더 쉬워지고 항상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재 용량을 줄이면서도 사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각 항공기의 비행 및 정비 비용이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BE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레이더의 개방형 아키텍처는 장기적인 업데이트와 성능 개량을 가능하게 해 활용 기간을 크게 늘려줄 것입니다. 또한 무인 또는 원격 조종이 가능해질 전망은 이 항공기에 유리합니다. 향후 수십 년간 자율 또는 부분 자율 폭격 임무가 더 보편화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초의 6세대 항공기가 이제 등장했고 곧 B2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고 전임 기종이 도입한 기술들을 모든 면에서 뛰어넘으며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